미국이 지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대 교수팀이 효도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 결과 믿기 힘든 장면들을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라는 탄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세 나라 중 단 한 곳에서만 발견된 특별한 현상 때문이었죠. 연구팀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본 미국 학계에서는 이것이 21세기에도 가능하다니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존 밀러 교수는 이번 여행은 제 학문적 관점뿐 아니라 개인적 삶까지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이 교수는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큰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태극전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존 밀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 문화 연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아시아 전통 윤리와 현대 가족 관계라는 제목의 연구 계획서가 붙어 있습니다. 30년간 아시아 문화를 연구해 왔지만 논문과 통계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숫자와 이론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아시아 지도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세 국가를 짚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교 문화권의 중심지들이죠. 이 나라들에서 50대에서 70대 세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우리 서양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동양의 효도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연구비 지원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현장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제게 개인적인 의미도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 멀어진 어머니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방문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바쁜 학업과 연구 일정을 핑계로 점점 소원해진 관계. 어머니의 생일도 놓쳤고 크리스마스에도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함의 증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효도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할까? 아니면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사라져버린 옛 관습일 뿐일까? 의문을 품으며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도 슬쩍 넣었죠.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제 삶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제 연구를 지켜봤습니다. 밀러,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순전히 객관적인 연구자가 아닌 한 사람의 아들로서도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본 도쿄가 제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노인들의 일상을 찾아 나섰죠.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거리마다 혼자 걸어가는 노인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신 어르신들. 편의점에서 혼자 도시락을 사서 벤치에서 드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60대 다카시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뵙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시고요. 그의 말투에는 죄책감도 안타까움도 없었죠. 그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예의라는 그의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효도의 의미가 변질된 걸까요? 아니면 진화한 걸까요? 도쿄 근교의 요양시설을 방문했을 때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 놀랐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인들의 방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대부분 오래된 사진들이었어요. 최근 사진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방문객 기록부를 보니 몇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요양원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이해해요.
다들 바쁘니까요. 대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80대 사토 할머니와의 대화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그곳 사람들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지 궁금해요. 우리와는 다를 것 같은데. 효도가 돈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왔나? 노트에 적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일본 조사에서 전통 효도가 현대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사회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 온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중국은 다를까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도시의 규모와 활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듯 했지만 가족 관계를 들여다보니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1인 가구와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의 분리 생활이 일반화되어 있었죠. 현지 사회학자 왕 교수는 중국의 노부모 방문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노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었죠.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이 있어도 강제할 수 없고 특히 자녀가 다른 도시에서 일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함께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왕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노인 가정 중 한 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78세 출리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벽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도시 내에 살면서도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했죠. 아들이 8개월째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8개월째 오지 않았다는 말에 출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노트북을 덮고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객관적인 연구자로 있기 힘들었죠. 베이징의 한 대학교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효도하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고민은 진실해 보였지만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이었죠. 상하이의 고층 빌딩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건가? 현대화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중국의 현실은 제 연구 가설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가족 간의 유대는 약해지는 듯 했어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통적 효도는 사라졌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대 없이 마지막 현장 조사를 위해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죠. 택시 기사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 보네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연구 때문에 왔습니다. 가족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 좀 살펴보세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를 거예요. 기사님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우산 하나를 함께 쓴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아들이 80대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어머니는 분명 치매 증상이 있어 보였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아들은 매번 새롭게 대답해주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해요? 어머니, 오늘은 시장에 나왔어요. 맛있는 것도 사고요. 5분 뒤 다시 같은 질문. 오늘 뭐 해요? 네, 어머니. 시장 구경하고 있어요. 재미있죠?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사랑이 느껴졌어요. 카메라를 꺼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이건 연구 자료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시장 안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노부모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주는 중년 자녀들,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는 모습, 어르신이 원하는 음식을 찾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는 정성. 한떡집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40년 넘었지. 그동안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부모 모시는 마음은 예전과 똑같아. 오히려 더 정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날 서울 외곽의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 노모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었는데 3명의 자녀들이 모두 휴가를 내고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딸은 영양식을 준비하고 아들은 약을 정리하며 막내는 어머니의 침구를 정돈하고 있었죠. 가족들이 서로의 일정을 조율해 2주간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기로 한 계획표까지 부엌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돌봐드려야죠. 큰아들의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권장해요. 상사도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당연히 모셔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어머니가 아프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만 특별한가 싶어 여러 다른 가정도 방문했지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만난 50대 김씨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생활 패턴도 다르고 의견 충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들 보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며느리인 김씨 부인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모실 차례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한국에서도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가족들의 방문 빈도가 훨씬 높았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하고 못 오면 영상 통화라도 해요. 완전히 맡겨놓고 안 오는 가족은 거의 없어요. 요양원 관계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 연구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60대 김 씨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힘들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신이 챙겨야 하고 가능하면 집에서 모시고 싶어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의 정성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가정에서 만난 이 씨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그들은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게 도리라며 어머니가 자신들을 키워주셨으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한 지역 병원에서는 노인 환자의 병실에 가족들이 교대로 상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이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보호자 없이 노인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족들은 직장 일정을 조정해가며 병간호를 해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런 모습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효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있었어요. 교육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의 핵심이 효예요. 학교에서는 단순히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해요. 실제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어버이날을 맞아 직접 만든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드리기, 부모님 어깨 주물러드리기, 집안일 도와드리기 같은 실천 과제들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녹아 있었죠. 회사 문화도 달랐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권장해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효도 휴가, 부모님 생신 휴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생활 양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지만 부모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학교를 일주일간 쉬고 병간호를 했어요. 교수님도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학생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효도는 강요받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죠. 가족의 유대가 공동체 정신으로 확장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웃의 어르신을 돕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버케어 봉사단이 있어서 젊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라는 한 봉사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보니 효는 단순한 도덕 과목의 한 단원이 아니라 여러 과목과 활동에 걸쳐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죠. 한국의 문화인류학자 박 교수는 효가 한국 문화의 DNA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에 맞게 형태만 변했을 뿐이라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구식 개인주의와 동양식 집단주의가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형태의 효도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부모를 모시되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전통을 지키되 현실적 필요도 고려하는 거죠. 정부 정책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효도휴가 지원, 다세대 주택 지원 정책 등이 가족 중심의 노인 돌봄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한 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설 중심의 노인 돌봄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을 지향해요. 이것이 우리 문화에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의 한 한옥 게스트하우스 방에 앉아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며 생각했죠.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효도를 개념으로만 분석해왔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학자로서 저는 효도를 이론적 틀로 파악하려 했습니다. 통계와 설문으로 측정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효도는 말이 아니라 손길과 시선, 생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특히 아픈 부모를 돌보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퇴원한 어머니를 위해 자녀들이 번갈아 휴가를 내는 것,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계산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전통은 단지 오래된 게 아니었다. 지켜지고 있었고 지금도 숨쉬고 있었다. 노트에 이 문장을 적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으로만 읽어선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효도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화와 전통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었어요. 연구 일정 중 만난 한 택시 기사는 효도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묻는 말 한마디,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모두 효도라는 그의 소박한 철학에 제 복잡한 이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효도란 결국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가정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세대 간 갈등과 고민은 있었죠. 하지만 그 고민 자체가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더라고요. 소원해지는 게 무서우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던 답은 결국 여기 있었구나.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곧 갈게요. 오래 못 뵈서 죄송해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샌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내는 메시지였을까요? 어머니의 빠른 답장에 놀랐습니다. 기다릴게. 아들 보고 싶었어. 비행기 창가에 기댄 채 지난 3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제 인간관계까지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본 가족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연구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현대 사회에서의 효도, 문화 쇠퇴라는 주제에서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는 효도 문화로 바꿨죠.
특히 한국의 사례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효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이다. 이 문장을 적으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느라 소홀했던 날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서 만난 60대 아들이 80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하던 모습, 그리고 아픈 어머니를 위해 모든 일정을 미루고 돌봄을 우선시했던 가족들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미국 상공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귀국 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 대화, 작은 선물들,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곁에 있어줄 방법들까지.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죠.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제는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제 삶의 실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죠. 보스턴 공항에 도착한 후 곧장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후 방문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섰을 때 그분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왔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보고 싶어서 바로 왔다고 말했어요. 그 짧은 대화 후 우리는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아시아 이야기, 특히 한국에서 본 가족들의 모습을 전했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들으셨어요. 효도라는 게 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가족들이 아픈 부모를 돌보는 방식에 감명받았다고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시기로 한 거죠. 최소한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만이라도 직접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너도 바쁜데.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해요. 한국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비 오는 날. 부모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직장인, 병원에서 부모를 간병하는 자녀들. 그 모든 장면이 제게는 한편의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가족 윤리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나누기로 했죠. 특히 한국에서 본 효도의 현대적 실천 사례들, 그리고 아픈 부모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이 문장을 굵게 표시했습니다. 효도는 시대에 맞게 형태만 변했을 뿐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동양만의 가치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였습니다.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시고 난 후 저는 연구와 강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약을 챙겨드리는 일상이 새롭게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배움을 강의실이 아니라 삶에 먼저 녹여야 한다. 다짐하며 새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효도 문화가 어떻게 서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특히 노인 돌봄의 관점에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였죠. 6개월 후 제 연구 결과가 미국 문화 인류학 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현대 동아시아의 효도 문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 연구 방법론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통계나 설문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살아있는 문화를 관찰한 것이 인상적이라는 평가였죠. 특히 한국의 사례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잃어버린 가족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평가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가족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라는 특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수강 신청이 몰려서 대형 강의실로 옮겨야 했죠. 학생들은 한국의 효도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여쭤봐야겠어요. 라는 학생들의 반응이 많았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3개월 만이었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후회됐어요. 제 연구가 계기가 되어 다른 나라 학자들도 자국의 가족 문화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독일식 효도 문화의 가능성을 연구했고, 프랑스에서는 현대적 가족 유대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정책 연구가 시작되었죠. 특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제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동양의 지혜, 서양의 적용이라는 주제였어요. 강연장에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효도 문화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청중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함께 식사하는 시간 늘리기, 아플 때 곁에 있어주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가족 친화적 사회 정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돌봄 휴가제도, 다세대 주택 지원 정책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죠.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일본 언론에 소개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부 기업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 중국 학자는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 왜 한국만 효도 문화가 살아있을까라는 연구를 시작했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효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저녁 산책, 주말의 영화 감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국에 다녀온 게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었구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시간을 놓쳤을 거예요.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모자,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가족들, 시장에서 손을 잡고 걷던 노부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도는 동양만의 문화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모든 문화에 존재하죠. 최근에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글로벌 효도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각국의 가족 문화 연구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플랫폼이에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탈리아의 마마보이 문화, 인도의 가족 중심 사회, 멕시코의 가족 유대. 형태는 다르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제 연구는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사회 변화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효도 문화 확산 운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요양원 방문 빈도가 30% 증가했고 가족 간 통화 횟수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직원들의 가족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가족 사랑 실천하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 제 논문을 읽은 독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예요. 한 학생은 졸업 후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할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할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요리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출장을 갈 때면 다녀오세요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잘 다녀왔네라고 맞아주세요. 그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함께하는 식사 한 끼, 아플 때 곁에 있어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부모님의 하루가 밝아질 거예요. 제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효도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도 성장하고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가족의 유대가 강해질수록 우리 삶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한국의 효도 문화가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그 뿌리가 든든할 때 우리도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효도 실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